점심시간을 길게 달라는 취지예요? 그런 웃음이었습니까? 뭐 그럼 11시에 끝나면 어쩌실려고. 자, 보겠습니다. 뭐 시간 맞추는 건 저의 책임이죠. 자,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이제 중요한 판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8회 변호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제 생각에 뭐 선택 사례 기록 이제 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획기적인 판례는 이제 이 13번 판례 2016 험마 503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인정법재판소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인 청구인이 이제 이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이제 옆에서 이제 조력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게 이제 불리한지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이 검찰 수사관인 피청구인이 옆에 앉지 말고 뒤에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이 옆에 앉는 거랑 뒤에 앉는 거랑 이 피의자가 느끼는 그런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사를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사실 변호사들도 가끔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저는 없지만 변호사들도 가끔 조사를 받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제, 저는 없지만, 저는 없지만, 이제 변호사들도 조사를 받으러 가보면은 굉장히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의뢰인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 친구 변호사가 예전에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이제 걸려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무혐의로 끝났는데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 변호사 친구가 저보다 이제 경력도 오래된 친구인데 얘가 변호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제 그럼 뭐 저보고 이런 걸 쓰지 말라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경찰이랑 막 싸우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피의자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구나. 이 변호사도 이제 이렇게 피의자가 됐을 때는 겁을 먹는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었는데, 근데 이제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 하지마. 방금 이름을 말할 뻔했는데. 야,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리거나, 아니면 이제 방금 말한 부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방금 말한 부분 이런 취지로 바꿔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뒤에 앉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피의자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싶은데, 이제 수사관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겁을 먹게 되는 건 거죠. 첫 번째 행위는 어쨌든 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변호인에게 참여 신청서의 작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라는 참여 신청서를 이제 쓰라고 하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문단은 그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이 끝난 다음에 피청구인에게 피의자와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묻자 변호인 접견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말을 듣고 6시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은 이 사건 후방 착석 요구 행위, 그 다음에 참여 신청서 요구 행위, 접견 불허 행위, 그 다음에 지침, 이렇게 4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후방 착석 요구 행위입니다. 자, 판지상 1번. 검찰 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 체크하시고, 청구인이 피의자가 아니라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게 피의자가 청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기본권인데, 이 변호인이 청구한 거다 보니까 이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되는 건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변호인의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보죠.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 12조 4항은 말 그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권리이지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권리인데, 자, 첫 번째 줄입니다. 변호인의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중에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외우셔야 되는 단어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변호인에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결국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가 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적인 부분을 변호인의 변호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변호인이 조력을 해줘야지만 피의자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 12조 사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별개 의견에서는 이거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거다라는 별개 의견이 있긴 하지만 우리 법정 의견은 12조 사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이 변호인이 조력할 핵심적인 부분이 도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 3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옆에 앉는다고 해서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후방 착석 요구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도 없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물론 사실 그 부분보다는 변호인의 변호권이 기본권이라는 거, 그거 자체가 더 중요한 거긴 한데 이미 8회 변시에 나왔죠. 이미 8회 변시에 나왔고 또 이제 물어본다면 이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야 충분히 잘 도와줄 수 있는데 옆에 앉는다고 해서 수사기물 누출할 염려도 없고 이게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기본권을 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인데 뒤에 앉으라고 하는 것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2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변호인이 참여하시려면 이 참여 신청서 써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셋째 줄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죠. 우월적 지위에서 어떤 고권적인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참여하려면 그냥 신청서를 써달라고 하는 단순히 내부 절차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운영 지침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관행이 이룩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말 그대로 이 사건 지침은 행정규칙인 거고 행정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침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3번은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헌입니다. 30페이지에 잠깐만 주문 한번 보시면은요. 주문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주문에서 보통 이제 그 헌법 조항에 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은 무슨 법 몇 조 몇 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그 외에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 소원 등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까지 우리 주문에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둘째 줄에 몇 월 며칠에 뭐뭐한 행위는 그러니까 이 공권력의 행사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만약에 이게 살아있는 공권력의 행사였다면 취소한다라고 했었을 텐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였다면 취소한다라고 했을 텐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부작이나 아니면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 이미 종료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는 취소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형태로 주문을 쓰게 됩니다. 자, 32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자, 14번의 이 판례도 사실 우리 2010년 6월 24일에 있었던 그 용산 참사와 관련되는 사건이랑 판례 취지가 동일합니다. 2009 헌마 257. 용산 참사 사건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용산 참사 사건에 용산 사건으로 이제 기소된 이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검찰한테 유리한 수사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거부했죠. 검사가 거부하니까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이랑 똑같은데 요거 이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이 있을 때 일단 피고인이 이제 법원에 열람 등사 허용 신청을 해서 법원이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서류 중에서 분명히 나한테 유리한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고인이 검사한테 신청했는데 검사가 거부하면은 우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죠. 법원에 이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허용 신청을 했고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결정문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검사한테 가야 되죠. 검사한테 열람 등사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거부 행위를 다투는 겁니다. 거부 행위를 다투는 겁니다. 근데 이 거부 행위, 즉 거부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첫 번째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지부터 볼게요. 판지사항 1번, 가번, 보충성 원칙이 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형소법 266조의 4에 따라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그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권의 완전한 행사를 방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표현인데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검사의 거부 행위는 이런 열람 등사권의 완전한 행사를 방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이 권력적 사실행위라면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려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려면은 권력적 사실행위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어떤 행위라는 것은 다 권력적 사실행위여야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적 사실행위 중에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이 사건은 검사가 단순히 거부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법원의 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의 재판을 따르지 않은 거부 결정이기 때문에 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이것은 항고소송에서 말하는 처분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이제 그냥 워딩 자체를 외우십시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맞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 표지는 법원의 허용 결정이 있다라는 거. 우리 이 거부 처분이 그냥 단순한 거부 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이야 심판이익 인정했으니까 본안에 넘어갔을 거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가번. 열람 등사 허용 결정 후에 검사의 거부 행위와 기본권의 침해. 첫 번째 줄. 검사의 수사서류 등사 거부 행위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등사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인 청구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있어야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 빨리 결정받았으면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도 제한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정에도 또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원이 보여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 형소법에 따르면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그냥 안 보여주고 증거로 안 쓸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검사는 증거로 안 쓰겠죠. 왜?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이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하는 얘기가 그 허용 결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소법 규정에 따라서 단지 증거로 쓸 수 없는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거부행위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줄,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신속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게 된다. 됐습니까? 4번, 개별 수사 서류에 대한 정당한 판단의 필요성 여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검사한테 법원에 허용 결정이 있었으니까 너 다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검사가 하는 말이, 자 그러면은 지금 피고인이 신청한 게 서류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우리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여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5번부터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여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검사가 주장을 하는 게 허용 결정했을 때 얘가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보여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들은 못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하는 말은 이 정당한 사유는 이미 판단했죠. 어디서?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하고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미 다 보여주라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보여주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다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못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4번의 줄건 부분입니다.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도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인 피청구인이 해당 서류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개별 수사서류에 대한 정당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 약간 4번에 제목이 빠진 것 같은데 개별 수사서류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의 필요성, 사유라고 좀 추가해 주세요. 정당한 사유 판단의 필요성. 그래서 이미 법원이 다 보여주라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안 보여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15번입니다. 올해 2월에 나온 판례입니다. 제목 보시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 신청을 불허한 사건.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 피의자들이 이제 긴급 체포가 되거나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첫 번째 그 피의자 신문을 체포한 당일날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원래 가사 사건을 수임을 했었는데 이혼 사건을 수임을 했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제가 증거를 좀 수집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바람이 났다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바람이 났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이거 흥신소에 맡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거는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도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좀 그 적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보통 이제 그 배우자가 남편이든 와이프든 배우자가 바람이 난 현장 상간녀나 상간남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블랙박스를 매번 24시간 켜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를 렌트한 차니까 이제 내 차인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앞에다가 렌트해서 블랙박스를 켜두고 이제 다음날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게 둘이 이제 다 다니는 게 있는지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차 렌트해가지고 그 앞에 세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의뢰인이 어쨌든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온갖 증거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남이 내가 누구누구랑 상간을 했음을 인정합니다는 자술서도 받아오고, 상간남이 그 속옷을 벗고 이제 손 들고 있는 사진을 이제 받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발적으로 받은 거 맞으셔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쓴 거래요. 자발적으로 썼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었대.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위법한 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의뢰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님, 저 갑자기 긴급 제보가 됐는데요. 경찰들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불륜 행위를 목격하고 열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남자를 팬 겁니다. 엄청 패고, 이제 쓰라고 하고 증거를 수집한다고 그 남자의 핸드폰을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형법상. 강도상해죠, 강도상해. 강도상해입니다.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는 강도상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인생이 망가진 거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그게 오후 5시였었는데, 그래서 저도 긴급하게 이제 경찰서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의 그 강도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접견을 하러 가는 것은, 이 사람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지위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인이 아직 아니고 이제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선임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청구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 의뢰인에 대해서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되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접견해서 변호인 선임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자, 판지사항 1번 보시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 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줄,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은 당연히 기본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내사자이건 피의자이건 피고인이건 이 사람들이 변호인이랑 접견할 권리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하는 권리도 당연히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유사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이 판례에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도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권리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지만 점점 더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권리를 물어보면은 당연히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권이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했었던 이 최신 판례들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이 피의자한테 연락을 받고, 물론 가족한테 연락을 받았겠죠. 가족한테 연락받고 이제 여기 그 검찰청에 갔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이 피의자를 좀 만나려고 합니다. 저 아직 선임계는 내지 않았지만 변호인으로 좀 이제 선임을 좀 하려고 하는 단계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사가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갔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 피의자가 이 사람을 선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딴 사람을 선임했습니다. 자, 판지사항 2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 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 형소법 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보충성 원칙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형소법 417조에 준항고 규정이 있는데,
특히 이 변호인 참여와 관련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 우리가 준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 거죠. 조문 다 기억하시죠? 우리 형소법에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변호인 참여와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보충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사건에서 쟁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수사기관에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을 판단할 때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즉 이미 침해 행위가 종료되었다거나 혹은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면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준항고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경우에는 선임을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종료된 첫 번째 줄부터 사건 당일 종료된 이 사건 검사의 접견 불허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417조 준항고를 제기할 경우에 법원이 법률상 이익이 결여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판단에 나아갈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3번 피의자 신문 중에 교도관 체크하시고 교도관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형집행법 쌍 접견 시간 조항을 제시한 경우에 동조항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검찰청인데요. 검찰청에서 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검사한테 먼저 가가지고 저 이 사람 접견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교도관이 되려고 왔으니까 교도관한테 문의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이 제일 먼저 이제 교도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교도관한테 문의를 했는데 이 교도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형집행법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일과 시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변호인이 그 형집행법에 따라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은 일과 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19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과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접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접견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다시 이제 검사한테도 이제 접견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거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형집행법이 일반 규정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형소법이 사실상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접견할 때는 형집행법에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접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때는 일과 시간에만 접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과 시간임을 근거로 교도관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소법에 따르면 이 검사의 수사 혹은 피의자 신문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접견 신청을 허가하지만 이 검사의 수사 행위와 관련되는 접견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의 주체가 교도관이 아니라 검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만날 때는 교도관이 형집행법에 근거해서 이 접견을 허락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지만 검사가 수사 중인 때에는 그 허락의 주체가 교도관이 아니라 검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검찰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 검찰의 이런 그 피의자 신문과 관련되는 쟁점이니까 허가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검사라는 건 거죠. 검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관이 이야기하는 형집행법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용 읽어볼게요. 3번 제목부터 다시. 피의자 신문 중에 교도관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형집행법을 제시한 경우에 본문, 이 사건 접견 시간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을 근무 시간 내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형소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경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조항을 근거로 접견 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형집행법 조항은 자기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건에서는 그 변호인 접견을 허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검사나 사경이지 형집행법이 적용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집행법에 자기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4번 제목 결론. 청구인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피의자 접견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검사의 접견 불허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변호인 선임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기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본 겁니다. 줄근 부분 3번의 줄근 부분 보시면 변호인 등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으로서는 물론 법률로서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나 헌법이나 형소법은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인 선임권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죠. 그런데 접견 교통권은 법률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데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할 뿐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데 즉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사기관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접견 거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밑에서 둘째 줄 이 사건 검사의 접견 불허 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였다. 넘어가실게요. 16번입니다. (2014번 346) 인천국제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거부 위헌 확인 사건. 우리 작년 올해 8회 변호사 시험에서도 두 문제에 걸쳐서 나왔었던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우리가 난민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 난민 심사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출입국항에서 제일 먼저 이제 난민 신청을 합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난민 신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거나 아니 이제 배를 통해 들어오면은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난민 신청은 이 사람이 바로 난민 인정 결정을 받는 그런 신청이 아니라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난민 인정 신청입니다. 그러면은 이 난민 신청에 대해서 회부 결정이 있게 되거나 이제 불회부 결정이 있게 됩니다. 회부 결정이 있으면은 너가 난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회부해주겠다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회부 결정이 나면은 이 사람이 공항에서 이제 국내로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 결정이 날 때까지 이제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회부 결정이 났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해야 돼요. 난민 인정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난민을 인정하거나 혹은 이제 불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불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 불인정 처분에 대해서 이제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해서 회부 결정을 받으면 국내로 입국해서 다시 한번 난민 인정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인정 결정이 나면은 난민이 되는 거고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이제 난민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불회부 결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불회부 결정을 받게 되면은 애초에 대한민국이 입국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씩 TV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 송환 대기실에서 국제공항에 있는 송환 대기실에서 굉장히 좁은 데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햄버거만 먹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쫓아내는 건 아니고 이 불회부 결정에 대해서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그럼 이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거기 인천국제공항의 송환 대기실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회부 결정이 취소소송에서 내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입국을 하게 되는 거고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취소소송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보통 몇 달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 그 불회부 결정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그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이 불회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접견 신청을 거부를 한 겁니다. 자, 심판 대상 볼게요. 심판 대상, 피청구인이 2014년 4월 25일 청구인의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수용 중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자, 수용 중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 판사상 1번입니다. 자기 관련성. 둘째 줄 끝에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신청의 거부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변호인이었지만, 이제 이 청구인의 변호인이 공익법센터 어필이라고 이제 난민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 난민을 만나려고 신청했는데 이 변호인에 대한 신청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부를 당한 사람은 변호인이지만 청구인은 지금 이 불회부 결정을 받은 그 난민 심사를 받기 위한 외국인입니다. 수단 국적의 외국인인데, 즉 이 사건 거부 행위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한 거부 행위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수단 국적 외국인인 청구인이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을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보충성도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2번입니다. 헌법 12조 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행정 절차상 구속도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자, 우리 헌법 12조 4항 한번 보시면은요. 자, 12조 사항 보시면은 사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을 때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이 되는 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이기만 하면은 피내사자이건 피의자이건 피고인이건 다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형사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가사재판, 이제 이런 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죠. 의뢰인들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즉 변호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형사재판에서만 등장하는 거니까, 형사재판이 아닌 다른 재판에서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2조 4항에서 말하는 구속이 형사 절차상 구속만 말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자, 책 읽어볼게요. 우리 헌법은 재헌헌법 이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원래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현행 헌법 개정 시에 구속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현행 헌법 개정 넘어가시고 시에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현행 헌법의 주요 개정 이유를 고려하면은 결국 이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음 문단의 줄근 부분입니다. 이 12조 4항의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 구속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이 된다라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인 판시사항이었고, 작년에 있었던 판례 중에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였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각각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작년 8회 변호사 시험에 다른 문제에서, 다른 문항에서 나왔고, 거의 정답 지문일 정도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 제목,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은 구속에 해당하고, 우리 12조 사항의 구속에 해당하고,
4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12조 사항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책에 보시면 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변호인 선임권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변호인 선임권이고 이 변호인 선임권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죠.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고유정의 변호인 분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도 저한테 굉장히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변호인 선임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고유정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고유정의 변호인이 그 고유정을 도울 수 있는 권리,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잖아요. 특히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임권은 절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죠. 접견교통권. 이 접견교통권은 뭘로만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고, 뭐로는 제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항상 뭘로만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거부한 사건도 그렇고 여기서도 행정 절차상 구속되긴 했지만 어쨌든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견을 거부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요 판례와 저 판례 둘 다 법률에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접견 신청권을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줄,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성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침해한 것이다. 표현 이해되십니까?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했으니까 침해한 것이다. 자, 넘어가실게요. 17번 판례입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위헌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이 다 있어요. 자, 39페이지. 심판대상조항 보시면은 통비법 13조 보시죠.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의 확인 자료 제공의 절차. 제가 여기 위헌 판례 부분에만 주문이랑 심판대상 조항을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록형 대비하시기에. 자, 13조 1항 보시면 검사 또는 사경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경우에 한번 줄 거 보시죠. 자,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줄 걸까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줄 것이고.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항에 한번 보시면은 다시 2항 한번 보시면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만 보세요. 지금 2항에서는 그 1항에서 규정된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의 허가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되겠습니까? 법원의 허가는 뭐예요?
재판이잖아요. 재판은 68조 1항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퉈야 되는 것은 통비법 13조 1항을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재량행위처럼 되어 있어서 13조 1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2항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법원의 허가는 재판이니까 법원의 허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은 이 1항에 규정이 된 조항을 다퉈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13조의 3 보시죠. 범죄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의 통지. 자,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이제 전기통신사업자한테 위치 정보 자료를 받겠죠. 받고 나면은 어쨌든 이게 그런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쟁점이니까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3조 3 다시 보시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30일 내에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너의 위치 정보 자료를 제공받았어 라는 걸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때. 맞습니까? 그러면은 언제는 통지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수사가 장기화될 때. 자, 내용 보겠습니다. 40페이지 판지상 1번부터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판지상 1번 통비법 13조 1항 중 검사 또는 사경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이런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된 요청 조항이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지 여부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결정요지 2번.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체크하시고 넘어가고, 4번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위치 정보 추적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나의 개인의 정보, 나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이 되는 거고, 그리고 통신에 관한 내용을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까 통신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2개예요.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 사건 요청 조항은 수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추적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정당한 목적입니다. 수단도 적합하고. 자, 그런데 이런 그 위치 정보 추적 자료는 둘째 줄 끝에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 정보인데 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 아까 형소법 조항처럼 이 경우에도 그냥 필요 확인만 하면은 무조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필요성만 있으면 법원도 무조건 허가해 줄 거기 때문에 법문의 규정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청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판지사항 2번입니다. 40페이지 2번. 아까 보셨던 그 통신사실 확인 자료, 그러니까 즉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영장주의라는 게 뭐예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거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인데 여기서 법원에 허가가 있다라는 건 사실상 영장을 발부한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1페이지 3번입니다. 통비법이 정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은 강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이 된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허가 조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주의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영장이라는 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인데 여기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의하실 거,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이 강제 처분에는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강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처분은 맞는데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니까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임의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강제 처분은 맞습니다. 4번,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아까 통지조항 어떤 경우에만 통지한다고 했습니까?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 자,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을 한 겁니다. 적법절차 원칙 위반되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주 여부. 첫 번째 줄, 수사의 밀행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적법절차 원칙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당사자한테 적절한 고지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통지 조항은 언제는 당사자한테 통지 안 해도 된다고요?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 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통지를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로서는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 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 위치 정보가 추적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1년, 2년 동안 계속 내 정보를 수집해가고 있는데 나한테 전혀 아무런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내 정보가 얼만큼 수사기관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거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조항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8번은 17번 판례랑 법리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기지국 수사 사건은 17번 판례랑 법리가 완전히 동일하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제목 보시면 이 사건 요청 조항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3번 허가 조항, 말 그대로 법원의 허가입니다. 법원의 허가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취지에서 첫째 줄 통비법이 정한 기지국 수사는 강제 처분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가 적용은 되지만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음 번 불합치입니다. 19번으로 넘어가시죠. 44페이지 19번. 자, 심판 대상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형소법에 보시면 형소법 199조 2항에서는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경직법 8조 1항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블라블라해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직법에 따르면 이런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경직법을 일단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 앞에 봤었던 통비법 조항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앞에 봤었던 통비법 조항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허가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위치 정보 자료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직법에서는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까지만 하고 있고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어요.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조회를 받은 그 기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자료를 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판지사항 1번입니다. 피청구인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013년에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 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그 피의자들 수사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난항을 겪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람들의 요양급여 내역의 제공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의자들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도망 다니다 보면 아플 거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갈 거고 걔가 어느 병원에 갔으면 그 근처에 있겠다라는 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양급여 내역의 제공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 행위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조회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조회 의뢰 기관이 따라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의무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협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무가 없어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어떤 권리 의무의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거죠. 즉 본문의 둘째 줄에 사실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쉽게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무가 없다면 단순한 협조 요청 행위에 불과하다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 줄근 부분처럼 이 사건 사실조회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제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퉈야 되는 것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행위를 다퉈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으로 오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가, 정보 제공 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아무런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 아까 앞에 봤었던 통비법 조항은 법원의 허가를 통한 강제 처분이 개입되기 때문에 강제 처분인데 여기서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임의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에서는 지문을 쉽게 줄 거고 사례형에 나온다면은 법원의 허가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인데 이 사건 정보 제공 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요양급여 제공 행위라는 건 요양급여 제공 행위는 특히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까지 다 나오니까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46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요양급여를 제공할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얘가 어디서 받았는지만 알면 되는 건 거잖아요. 제일 최근에 어느 병원을 들렸는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공한 행위가 약 2년 내지 약 3년 동안에 이런 요양급여 제공 행위를 다 자료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년이나 3년짜리를 굳이 다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줄근 부분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 서울 용산 경찰서장이 실제로 이제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굳이 이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조항은 제공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되셨습니까? 넘어가실게요. 49번입니다. 47페이지 20번입니다. 통신의 자유 마지막입니다. 팔모 때 나왔던 거죠. 패킷 감청 사건, 팔모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 보시면은 통비법 1항 통신 제한 조치는 그러니까 감청이라는 거죠. 통신 제한 조치는 말 그대로 그냥 감청입니다. 감청. 통신을 제한한다는 건 감청. 다음 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데 이 항의 통신 제한 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 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 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이제 통신 제한 조치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이제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이라는 것은, 즉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하는 것은 전환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환만 합니까? 쿠팡에서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뭐 공연도 예매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송수신하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감청을 한다는 것은 내가 통화하는 그 통신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전화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뭐 샀는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부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보내는 부분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인터넷 회선을 쓰는 부분들은 뭡니까? 단순한 사생활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한되는 기본권이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가 둘 다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통신의 비밀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특별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만 판단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거,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검색하는 거, 이런 정보까지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통신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판지사항 1번 보시면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감청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 체크하시면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재판이니까. 그렇죠? 2번 국정원장의 인터넷 회선 감청 집행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이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행위랑 그 집행행위에 근거되는 조항 둘 다를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최근에 이제 그런 추세인데, 그런 경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집행행위에 근거가 되는 조항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행행위는 판단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근거 조항을 심판 대상에 안 넣었다면 이 감청 집행행위에 대해서 심판이익을 인정하고 판단으로 나아갔을 텐데, 여기서는 근거 조항과 집행행위 둘 다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근거 조항만 판단하면 충분하죠. 근거 조항이 위헌이면 당연히 집행행위도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근거 조항을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집행행위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48페이지 오셔가지고 3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패킷 감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터넷 회선으로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성민을 수사하기 위해서 강성민의 통신만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성민이 쓰는 통신 라인을 다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강성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개인정보도 다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통비법 5조 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 거기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다 읽어볼게요. 인터넷 회선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이라는 게 전기신호입니다.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현대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을 한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전화나 우편물을 통해 교환되는 통신의 범위를 넘죠. 그래서 이메일, 메신저, 각종 구매, 게시물 등록, 금융 서비스 이용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감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악플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악플 안 씁니까? 미안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및 공공안전,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의 저지나 저질러진 범죄 수에 필요한 경우에 이런 감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통신 제한 조치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적 통제 절차가 잘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수사 대상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사 대상 중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정보만 감청할 것인지가 사후적으로 통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사후적 통제 절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문단 그러나 이하에
패킷 감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회선 감청은 수사기관이 실제 감청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수집이 되어서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집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강성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료까지 다 수집된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범위를 넘어서서 피의자의 통신 자료뿐만 아니라 동일한 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 자료까지 모두 수집 저장된다. 그래서 49페이지 첫째 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고 통제할지 법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되는데 다음 문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통제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가져갈 수만 있고 어떻게 통제할 건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함께 판단했다라는 거, 그거를 좀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흐르는 내용을 패킷을 감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통신뿐만 아니라 이런 인터넷 구매나 게시물 등록과 같은 사생활 영역도 같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21번 판례로 넘어갈게요. 양심적 병력 거부 사건. 작년 6월에 있었던 판례이고, 우리 변호사 시험에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나왔고, 여러분들 헌법 공부하시면서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심판대상 조항 보시면은 병력법 5조 1항에 이제 병력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죠. 1호의 현역, 2호의 예비역, 3호의 보충력, 4호의 병력 준비역, 5호의 전시 근로역 규정하고 있고, 특히 보충력에서는 어떤 경우에 보충력으로 둘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력법 5조에서 병력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을 위한 병력 종류를 두지 않은 건 거죠.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겁니다. 병력 종류를 두면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을 위한 병력 종류를 두지 않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거고, 위헌 결정은 여기 나섰던 거고요. 자, 오른쪽에 88조 1항.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에 체크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판의 대상은 판지사항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력 종류 조항과 처벌 조항을 둘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려왔었던 것들은 88조 처벌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벌 조항은 여전히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이 된 병력 종류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지 처벌 조항은 여전히 합헌입니다.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제 그것을 바꿔서 오선지로 만들어서 출제가 된 거예요. 판지사항 1번은 이 병력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판지사항 2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처벌 조항이 양심적 병력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일단 병력 종류 조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마지막 줄에 부진정 입법 부작입니다. 그렇죠? 병력 종류를 규정하면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을 위한 병력의 종류를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만들어져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4번 처벌조항. 처벌조항도 처벌조항이 위헌이 선고되면은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본안 판단. 양심적 병력 거부 이미 읽어보시고, 4번에 제한되는 기본권은 종교의 자유랑 양심의 자유 둘 다 제한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뭘 중심으로?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 4번에 병력 종류 조항의 위헌성. 자, 병력 종류 조항의 목적은 뭡니까? 병력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국가 안보,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 정당하죠. 그리고 수단의 적합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안보 실현하기 위해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한테 따로 병력 종류를 두지 않은 거 수단의 적합성이 있습니다.
근데 침해 추로성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 뭐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실제로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 그 양심을 버리고 군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양심을 지키느라고 그냥 이제 그 감옥에 가서 1년 6개월 형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력 거부자의 수는 병력 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병력 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력 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국방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번 법익의 균형성. 병력 종류 조항이 추구하는 국가안보나 병력 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병력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다번에 처벌조항. 처벌조항은 합헌입니다. 처벌조항은 자,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결국 보시면 강일원 서규석 재판관님의 의견만 봅시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력 종류 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력 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처벌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죠. 그러면은 양심적 병력 거부가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법원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력 거부가 포함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합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력 거부가 포함이 된다라고 판시 내렸죠. 정리하면 병력 종류 조항은 헌법 불합치고 처벌 조항은 합헌입니다.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8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형태로 오선시가 예상 가능하게 나왔었습니다. 오 55페이지로 갑니다. 22번 판례. 자, 22번 판례 별칭 보시면 유명한 판례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 소원 및 위헌 제청 사건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 21조 2항의 검열금지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검열금지 원칙은 절대적 금지죠. 원칙적 금지가 아니라 무조건 금지가 되는 절대적 금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존까지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검열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은 이걸 먹으면은 신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안전이나 위해가 벌써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통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검열금지는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고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모든 표현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검열금지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판시를 했다가 이제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건강기능식품도 사전검열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답을 쓴다면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을 써야 되겠고 이번에 제한되는 기본권에서 이제 21조 표현의 자유를 쓰시고 다음으로 또 하나 나와야 되는 쟁점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기능성 광고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고 있는 조항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려면은 얘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판단해야 됩니까? 상업 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상업 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죠.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검열금지 원칙을 판단하면 되는데 헌법 21조 2항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21조 2항의 검열금지 원칙에 의의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써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상업 광고에도 검열이 금지된다. 상업 광고도 검열 금지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굳이 쓰다면은 이제 검열 금지는 절대적 금지다. 라는 걸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검열 금지의 요건을 쓰겠죠. 검열 금지의 요건 뭐 있습니까?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표현물을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제출 의무가 있고 제출 안 했어 혹은 허가받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가받지 않은 표현은 금지되고 그리고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안에 포섭하실 때는 요건을 4개를 나누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행정권이 주체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행정권이 주체인지 여부는 우리가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즉 형식상 행정권이면 행정권이고 형식상 행정권이 아니면 행정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그 민간 자율기구의 구성, 그러니까 이제 행정권이 개입해서 민간 자율기구를 구성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지원, 뭐 보조, 그 다음에 보고 의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결국 민간 자율기구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행정권이 주체가 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출 의무는 뭐 당연히 이제 그냥 조항 하나만 찾으시면 되겠고. 금지되는 것도 찾으시면 되겠고 강제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제수단에는 뭐도 포함한다? 행정상 제재도 포함한다.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상 제재도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안을 포섭하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검열금지는 변호사 시험에도 이미 6회였나요? 5회였나요?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 이번에 기록형에도 나왔었죠? 모의고사 기록형에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항상 이제 요 사안의 포섭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본문의 첫째 줄에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기능성 광고도 마지막 줄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4개를 판단하는 거죠. 표현물 제출 의무 있는지, 의사표현 금지하는지, 답원에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셋째 줄 끝에 행정제재나 형벌의 부과는 강제수단에 해당하죠. 형벌은 당연히 강제수단이고 행정제재도 강제수단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라번에 행정권이 주체가 됐는지 여부가 사실이 제일 우리가 길게 논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줄 끝에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심의 주체 체크하시고 마지막 줄에 위원 위촉 체크하시고 오른쪽 첫 번째 줄에 해촉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위원회 수와 구성 비율, 자격 임기 이런 것들 셋째 줄에 총리령 체크하시면 셋째 줄 마지막 끝에부터 그러면은 결국 계속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었던 판시입니다. 그 밑에 함께 보는 판례는 완전히 동일한 판례니까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실게요.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심판대상 조항 보시면은요, 우리 집시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100m 이내에서 원칙적인 집회 금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근에 위헌 결정 내린 게 국회, 법원,
국무총리 공관 요거 3개죠.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 외교기관 인근의 절대적 집회금지 위헌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절대적 집회금지는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원, 국회, 국무총리 공관, 그다음에 외교기관 인근 이 전부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기억하실 게 외교기관 인근에서 원칙적 금지로 바꿨을 때는 뭐라고 할까? 그냥 외교관 인근에서 집회 제한이라고 합시다. 집회 제한으로 바꿨을 때는 이거는 합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조문처럼 외교기관 인근에서도 100m 이내면 무조건 집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태원만 가더라도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100m 이내에서 무조건 집회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위헌인데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바꿨을 때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게 법원, 국회, 국무총리 공관 요거 3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법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있는데 국회의사당이 5월, 국무총리 공관이 6월, 법원이 7월 이렇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법원 빼고는 다 나왔어요. 법원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안 된 판례이기 때문에 법원은 작년에 안 나왔고 5월, 6월 판례는 우리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이번에 법원 나오겠네요, 그죠? 작년에 못 냈으니까. 자, 뭐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판이상 1번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경우에 형사처벌한다라고 한 조항이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자, 가번 보시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셋째 줄에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집회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목적은 원칙적으로는 그 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기능 보호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의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출입해서 업무를 수행하며 한 장 넘기시고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나번에 셋째 줄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 국회 헌법적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셋째 줄에 민의의 수렴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 국민들의 의견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형태의 입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단, 한편에 있는 문단. 그 셋째 줄, 예외적으로 5개 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심판 대상 조항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집회,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에 행해지는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나 부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집회,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성이 없는 집회, 국회의 기능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없는 집회들은 허용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막아버린 게 위헌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24번도 제목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5개 집회 금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게 심판 대상 조항에서 집시법의 3호 보시면은요. 국무총리 공관에 행진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절대적 금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진만 할 수 있을 뿐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무총리 공관에 5개 집회 절대적 금지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입니다. 63페이지 각급 법원 인근 5개 집회 절대적 금지도 위헌입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26번
재산권만 보고 밥 먹읍시다. 자, 재산권 심판대상 조항 보시면은요, 공선법 기탁금에 반한 관할 선거구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선법 57조 1항에 따르면 기탁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반환하느냐? 1호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이랑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을 합니다. 근데 다목에 보시면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가 죽거나 당내 경선에 탈락해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을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비 후보자한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컷오프 당한 사람이에요. 컷오프 당한 사람. 그러니까 경선을 실시하지 못하고 당내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한 사람, 컷오프 당한 사람. 그래서 이 컷오프 당한 사람이 나한테 기탁금을 돌려줘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자들입니다. 판사상 1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 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말 자체가 경선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컷오프 당하는 바람에. 자,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줄에 예비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패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이게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 아니면은 사실은 탈당해서 후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당에 들어가서 후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만 그 지역구에서 후보로 못 나갈 뿐이지 애초에 경선도 안 했으면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는데 그냥 그 당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로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로 안 나갔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람한테 기탁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줄근 부분. 정당의 추천을 받고자 공천 신청을 하였음에도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 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 소속감 또는 당선 가능성 때문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예비 후보자가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거나 선거운동에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 탈락한 예비 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 컷오프 당한 사람한테 기탁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자, 12시 55분인데 식사하시고 1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10분 식사하시고요. 1시 5분부터 27번 판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